공채 시험 내용과 시험 준비 경험에 대해서 강연을 해주실 분은요, 국세청의 박진우 사무관님께서 소개해 주시겠습니다. 여러분 따뜻한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네, 저 소개를 다시 한번 드리면 저는 2016년에 5급 공채 행정 재경직에 합격해서 현재 서울지방국세청에서 근무하고 있는 박진우 사무관이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네, 앞에 강연보다 되게 자리가 많이 비었네요. 그래도 관심 있으신 분들은 5급 공채 상당히 좋고 국가를 위해서 일한다는 그런 비전도 충분히 가질 수 있는 그런 좋은 직업인 만큼 관심을 가지고 들어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넘어가실게요. 네, 5급 공채가 무엇인지 먼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5급 공채라는 것은 기존에 행정고시와 기술고시라는 두 개의 고시 시험이 있었는데 그것을 통합해서 5급 공채라고 부르고 있고요. 지금은 이제 말 그대로 5급 공무원을 뽑는 시험입니다. 간략하게 5급 공무원의 위치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자면 일반직 공무원 같은 경우에는 이제 고위공무원단부터 9급 공무원까지 이렇게 쭉 피라미드식으로 계급 구조가 되어 있습니다. 근데 5급은 딱 이제 중간에 있죠. 그렇기 때문에 5급 공무원으로 들어가시면은 6급 이하 직원들에 대한 어떤 관리자 역할과 더불어서 어떤 국가의 정책을 기획하는 실무자로서의 역할도 함께 하시게 됩니다. 그리고 5급 공채의 분류를 간략하게 설명을 드리면 오른쪽에 나와 있듯이 5급 행정직과 5급 기술직으로 나뉘어지고요. 그리고 행정직에는 일반행정, 재경, 교육행정, 국제통상 등등의 직류가 있습니다. 그리고 기술직에는 토목, 기계, 화공, 환경 등등 굉장히 여러 가지 직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떤 전공을 가지고 계신다고 해도 어느 직류에는 응시하실 수 있는 그런 다양한 전공의 사람들이 5급 공채에 응시할 수 있습니다. 다음 넘어가 주세요. 네, 5급 공채의 채용 제도를 간략하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5급 공채는 1차, 2차, 3차 시험으로 나뉘어서 거의 1년 가까이 진행을 합니다. 먼저 1차 시험 같은 경우에는 헌법시험, 2017년에 처음 도입된 헌법시험과 PSAT, 공직적성평가라는 그런 시험으로 진행을 합니다. 먼저 헌법 같은 경우에는 25개 문항을 25분에 걸쳐서 60점 이상만 넘으면 통과합니다. 그러니까 60점을 맞든 100점을 맞든 그거는 아무런 상관이 없는데 문제는 59점이나 이렇게 60점 미만인 경우에는 밑에 PSAT를 아무리 잘 봐도 불합격입니다. 그러니까 물론 헌법이 60점만 넘으면 되니까 별거 아니겠지라고 생각할 수도 있지만 실제로 헌법에서 60점을 못 맞아서 떨어지시는 분들도 가끔씩 계시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만약에 준비를 하실 분들은 헌법 준비도 조금 하셔야겠습니다. 그 다음에 PSAT는 이제 언어 논리, 자료 해석, 상황 판단이라는 세 개의 영역을 각 사식문항 90분 안에 푸는 시험이고 이 PSAT 성적이 이제 1차 시험 합격자를 결정을 합니다. PSAT에 대해서 자세한 거는 와서 보니까 저기 백스코 저쪽에 보니까 그 모의 PSAT 시험이라고 있더라고요. 그거를 3시 반부터인가 이렇게 진행을 하는 걸로 알고 있으니까 혹시 5급 공채에 관심이 있으신 분들은 거기 가셔서 PSAT 문제를 풀어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일단 그리고 한 가지 주의하실 점은 저희가 영어나 한국사 시험이 따로 없는 대신에 자격 요건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응시를 하기 위해서는 유효기간 내에 영어 성적 그러니까 토익 700이나 탭스 625 이 정도 이상의 영어 성적을 가지고 있어야 되고요. 두 번째로 한국사 능력 검정 2급 이상을 취득하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만약에 5급 공채를 준비하신다 하시는 분들은 본격적으로 공부를 하시기 전에 공부를 하게 되면 아무래도 이런 걸 한국사나 영어 같은 걸 준비할 시간이 많이 없기 때문에 본격적으로 준비를 하시기 전에 영어나 한국사 시험을 준비를 하시는 것을 권장을 드립니다. 그리고 2차 시험은 각 직류별로 전공 과목 시험입니다. 전공 과목에 대한 논술형 주관식 시험인데 사실 이건 직류마다 상당히 많은 변동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응시했던 재경직을 간략히 설명을 드리면 경제학, 행정법, 행정학, 재정학 이 필수 과목이고요. 그리고 통계학,
내지 국제경제학, 뭐 회계학 등등등의 선택 과목 중에 하나를 골라서 응시하시면 됩니다. 이 한 과목당 3개 내지 4개의 문항을 주관식으로 2시간 동안 10페이지 이내로 쓰시면 됩니다. 사실 이건 난이도는 뭐 학부 고학년 수준, 그러니까 뭐 대학교 3학년, 4학년 정도면 시간만 있으면 풀 수 있는 정도의 문제가 나옵니다. 하지만 시간이 이렇게 제한이 되어 있고 또 뭐 많은 응시자들이 이게 뭐 5급 공채 치는 사람들이 얼마나 이걸 공부를 하겠어요. 얼마나 뭐 엄청나게 공부를 하니까 다 수준이 다 높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차별화와 고득점을 위해서는 2차 시험에 많은 투자를 하실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마지막으로 3차 시험이 아까 하종원 사무관께서 말씀하신 면접이신데, 면접은 현재는 이제 하루 동안 집단 심화 토론, 직무 역량 면접, 공직 가치 인성 면접으로 진행을 하고요. 뭐 자세한 내용은 아래와 같습니다. 집단 심화 토론은 말 그대로 조별로 토론을 하는 거고, 직무 역량 면접은 개인 발표인데 뭐 30분 내에 주어진 자료를 가지고 한 장짜리 보고서를 만들어서, 그러니까 정책 보고서 같은 걸 만들어서 발표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공직가치 인성 면접은 본인의 뭐 도덕성이나 청렴성 이런 걸 테스트하기 위한 뭐 경험 면접적 측면이 강하고요. 그래서 이 면접이 얼마만큼 중요한지가 좀 문제가 될 수 있는데, 사실 면접에서 우수와 보통과 미흡이라는 3가지 단계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수를 받으신 분은 2차 시험을 꼴찌로 합격하셔도 무조건 합격하십니다. 그리고 미흡을 받으신 분은 만약에 2차 시험에서 수석을 하셨다고 하더라도 탈락이십니다. 그리고 보통을 받으신 분들은 2차 시험 성적 순대로 합격자가 결정이 됩니다. 근데 뭐 말은 제가 이렇게 드리지만 우수랑 미흡을 받으시는 분들이 그렇게 많지는 않고, 뭐 일반적인 분들이라면 다 뭐 보통을 받으시니까 사실 면접의 비중이 그렇게까지 높진 않고 2차 시험 성적이 상당히 중요하게 작용한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다음 넘겨주세요. 네, 다음은 제 시험 준비 경험에 비추어서 5급 공채 공부하는 방법을 간략하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는 이제 2011년에 이게 5급 공채까지 행정고시일 때 공부를 시작해서 2016년에 최종 합격했습니다. 그러니까 6년 정도 걸렸는데 합격자 평균은 한 3년 정도면 합격을 한다고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뭐 저 같은 경우는 좀 오래 걸린 편인데, 사실 뭐 다른 괴물 같으신 분들 말씀을 들어보면은 1년 만에 붙으신 분도 계시고, 뭐 1년 만에 뭐 주말에는 뭐 게임을 하다가 붙으신 분도 계시고, 하지만 저같이 좀 시간이 오래 걸려서 합격하신 분도 적지 않게 계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만약에 5급 공채를 준비하고자 하시는 분들은 최소 3년 동안은 공부에 집중을 하실 그런 뭐 정신적인 마음가짐이나 아니면 또 경제적 준비 학원 같은 것도 뭐 다닐 수 있으니까요. 그런 것이 필요하겠습니다. 다음으로 어디서 공부했는가입니다. 저 같은 경우에는 저 대학 도서관에서 그냥 혼자 공부하고, 뭐 강의를 들을 일이 있으면 이제 인터넷 강의를 주로 이용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인강은 뭐 아무 때나 들을 수 있잖아요. 아무 때나 들을 수 있으니까 뭐 자유롭게 공부를 할 수 있었는데, 문제는 내가 마음대로 공부를 할 수 있으면 제가 공부를 하기 싫을 때는 공부를 안 하는 거죠. 공부를 안 하는 거니까 그러면은 뭐 공부하기 싫어 해서 일주일 공부 안 하면 남들보다 뒤처지고, 그렇게 규칙적인 공부가 어려운 문제가 있어서 저 같은 경우에는 좀 슬럼프가 많이 왔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일반적으로는 5급 공채를 준비하시는 분들이 어떻게 시험을 준비하시냐 하면은, 뭐 고시촌, 뭐 신림동 많이 들어보셨을 텐데 신림동 고시촌에 가셔서 고시 학원에 다니신다거나, 아니면은 각 대학교에서 준비한 뭐 고시반에 다닌다거나, 아니면 저처럼 독학을 할 수도 있고요. 만약에 뭐 본인을 진단을 하셔가지고 내가 혼자서도 공부를 잘하고 절제력도 뛰어나고 뭐 그럴 것 같다 하면은 독학도 상당히 좋은 선택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하지만 내가 그 정도까지는 아닌 것 같은데 라고 생각을 하시고, 또 사실 뭐 고시반이나 고시학원 같은 경우에는 고시 공부를 하는 사람들이 모여 있기 때문에 정보 공유 같은 게 상당히 잘 되기 때문에, 그런 정보 공유의 입장에서는 뭐 고시반이나 고시학원에 들어가시는 거를 저는 개인적으로 추천을 합니다. 그리고 무엇을 선택했는가는 이제 직렬 선택의 문제인데요. 아까 전에 말씀드렸던 뭐 일반 행정이 있었고 재경이 있었고 뭐 이런 거 쭉 있었잖아요. 저는 개인적으로는 경영학과를 나왔는데 그냥 아무 생각 없이 나는 경제학을 잘할 것 같다 해서 재경직을 쳤습니다. 뭐 결과적으로는 붙었는데, 사실 뭐 좀 더 심도 있게 생각을 해보셨으면 좋겠는 게, 뭐 예컨대 자기가 경제학을 전공했다, 그리고
뭐 글을 쓰는 것보다는 계산 문제에 자신이 있다. 그리고 내가 나중에 기획재정부나 뭐 금융위원회나 국세청이나 이런 데 가고 싶다 하면은 재경직을 선택하시면 되고, 그건 아니고 내가 계산은 잘 못하는데 글바라는 잘 받는다 하면은 뭐 일반행정 같은 거를 치시면 되겠습니다. 그런 식으로 자신의 대학 전공이나 적성, 희망 부처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서 맨 처음 이 시험 공부에 진입하실 때 자신이 어떤 직류를 선택하실지를 잘 고민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다음으로 이제 1차 시험을 어떻게 준비했는가? 죄송합니다. 전으로 좀 1차 시험을 어떻게 준비했는가입니다. 제가 합격할 때까지는 헌법 시험이 1차에 없었어 가지고 피셋 경험만 말씀을 드리면, 일단 첫 해에는 이제 시중에 여러 가지 피셋 문제집이 나와 있습니다. 그거 가지고 뭐 언어 논리, 자료 해석, 상황 판단의 어떤 유형이 있고 이런 문제는 대충 어떻게 푸는구나를 파악하고, 그 다음부터는 뭐 이제 1차 시험 한 달쯤 전부터 기출 문제 위주로 반복적으로 공부를 했습니다. 왜냐하면은 사실 이 피셋이라는 시험이 공부를 막 진짜 열심히 한다고 그게 비례적으로 성적이 올라가는 시험은 아니라고 저는 보거든요. 그러니까 뭐 자기가 원래 가지고 있는 논리력이라든지 계산 능력 같은 걸 평가하는 시험이지 지적 능력을 평가하는 시험이 아니기 때문에 사실 뭐 피셋에 물론 많은 시간을 투자해야겠지만 막 그렇게까지 열심히 막 1년 내내 시간을 투자할 필요까지는 없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다만 중요한 것은 피셋은 상당히 지문이 길기 때문에 속독을 하셔야 되고, 그다음에 자료 해석 같은 경우에는 복잡한 계산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뭐 빠른 계산 연습, 그리고 한 문제당 2분 안에 문제를 푸는 그런 연습은 하실 필요가 있겠고, 또 한 가지 뭐 지금 당장 5급 공채에 진입하실 것이 아닌 분들은 독서를 많이 하시는 걸 추천합니다. 왜냐하면은 피셋이 어떤 긴 지문에서 핵심을 추출하는 능력이 굉장히 중요하게 작용하는데, 이 독서를 하다 보면 뭐 그런 능력이 상당히 발전을 하거든요. 그래서 독서를 많이 하시다 보면은 피셋 점수가 알아서 잘 올라갑니다. 그렇기 때문에 시간 나실 때 독서를 많이 하시는 걸 추천합니다. 그리고 면접 같은 경우에는 저는 이제 2차 합격 발표가 나고 나서 면접 시험 전까지 한 3주 정도 면접 스터디에 참가해서 모의 면접을 보고 막 그랬습니다. 사실 뭐 면접 같은 경우에는 미리 준비하실 필요는 없고, 아까 전에도 말씀드렸듯이 2차 시험의 비중이 굉장히 중요하게 작용하고, 그리고 뭐 이렇게 크게 준비할 것도 사실 없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빠르면은 뭐 2차 끝나고 나서 아니면 뭐 그냥 2차 합격 발표 나가서 저처럼 그런 식으로 준비를 하셔도 충분하다고 생각합니다. 단 뭐 5급 공채에 진입하시기 전에 다양한 경험을 해두는 건 앞서 말씀하신 뭐 경험 면접 같은 것을 준비하는 데 있어서 굉장히 효과적이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뭐 저 같은 경우에는 이거 5급 공채 준비하기 전에 2년 정도 그 교육 봉사 활동 같은 걸 했거든요. 그런 봉사 활동 얘기를 막 면접관 앞에서 하니까 되게 좋아하시더라고요. 그런 식으로 자기만의 경험을 하나 만들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다음 슬라이드요. 다음으로 이제 2차 준비입니다. 보통 학원에서 이렇게 커리큘럼을 짜거든요. 짜는데 보통 보면은 이제 2차 시험이 가까워질수록 문제풀이랑 뭐 그다음에 문구 암기, 그러니까 답안지에 적을 문구를 암기하는 그런 내용이 많아집니다. 저 같은 경우에는 이제 수험 초기에는 이제 이거 뭐 1, 2, 3수능 같은 걸 다 들었는데 나중에 이제 이론이 좀 잡히고 나서는 문제풀이 위주로 했습니다. 다만 제 방식이 뭐 정답이란 건 절대 아니고 뭐 사람마다 다를 수 있겠죠. 공부하는 방법이 다를 수 있지만 중요한 것은 이게 시간이 굉장히 모자란 시험이기 때문에 문제를 딱 보자마자 이건 어떤 유형의 문제구나 하고 파악을 하고 바로 쓸 수 있어야 됩니다. 바로 쓸 수 있어야 되고, 그리고 답안을 논리적으로 구성할 수 있어야 됩니다. 예컨대 뭐 행정학 같은 경우에는 서론, 본론, 결론 이런 식으로 논리적인 구조가 10페이지 안에 나와야 되고요. 그리고 분량도 10페이지를 되도록이면 꽉 채우면 좋습니다. 그러니까 일반 행정의 경우에 뭐 행정법이나 행정학 같은 그런 과목은 분량을 꽉 채우는 것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결국 문제풀이랑 뭐 핵심 문구 암기 이런 거를 계속 반복해서 시험이 딱 시작하면은 땡 하면은 바로 나오게 할 수 있을 정도로 훈련이 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다음 슬라이드요. 네. 이제 제 개인적인 이제 합격 후 조직 생활 경험인데요. 간략하게 말씀드리면 이제 합격한 다음에 또는 다다음에 뭐 이제 인재개발원이라고 이제 연수원에 들어갑니다. 그 전까지는 열심히 노시면 됩니다. 열심히 노시면 되고 뭐 돈을 버셔도 되고 여행을 다니셔도 되고, 그 다음에 이제 국가인재원 연수에서는 보통 뭐 정책 기획이라든지 이런
연수 뭐 공부 같은 것을 하는데요. 뭐 그런 공부 같은 것도 중요하지만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그냥 동기들과 친하게 지내면서 네트워크를 형성해 두는 게 좋더라고요. 네. 그리고 그 다음에 올해 초에 평창 올림픽이 있었잖아요. 저희 같은 경우에는 거기 파견 가서 7개월 정도 근무를 했었습니다. 다만 저희는 되게 예외적인 케이스고 보통은 중앙직 같은 경우에는 중앙부처 그리고 중앙직 같은 경우에 지자체죠. 지자체 그리고 지방직 같은 경우에는 뭐 기재부라든지 행안부라든지 이런 중앙부처에서 연수를 받게 됩니다. 다만 뭐 일을 그렇게 본격적으로 시키는 건 아니니까 그냥 공무원 조직이 어떤 분위기다라는 것을 파악을 하고 그리고 동기들과 여유 시간에 재밌게 놀러 다니시면 됩니다. 네. 마지막으로 이제 제가 3월 말에 부처 면접을 보고 4월 달부터 여기 국세청에 발령 나서 근무를 하고 있는데 느낀 게 이게 뭐 다른 평창 조직위원회라든가 이런 데랑 국세청의 문화가 되게 많이 달라요. 국세청뿐만 아니라 뭐 국세청이나 기재부나 금융이나 행안부나 이런 데마다 다 조직 문화가 다르기 때문에 그런 조직 문화에 빨리 익숙해지는 것이 중요하고 또한 저희 청 같은 경우에는 하는 업무가 일반 중앙부처랑 조금 다른 면이 있어서 그런 업무에도 익숙해지는 것이 중요하고 마지막으로 저희 5급 공채로 들어온 사람들은 서두에 말씀드렸지만 관리자로 들어옵니다. 관리자로 갑자기 낙하산이 띡 들어왔어요. 낙하산이 띡 들어오면은 그 기존에 계시던 뭐 6급, 7급, 8급 분들이 되게 사실 별로 안 좋아할 수도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직원들과 되게 친화력 있게 지내서 빨리 조직에 적응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지금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다음 슬라이드요. 네, 제가 준비한 발표는 여기까지고요. 혹시 질의응답 하실 분 있으면 한 받겠습니다. 분만 저희가 좀 질문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혹시 계신가요? 네, 안 계신가요? 네. 자, 지금까지 5급 공채 시험 내용과 시험 준비 경험의 국세청의 박진우 사무관님이셨습니다. 여러분 큰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이번에는요, 채용 시험 절차에 대해서 그리고 또 준비 방법, 계획 수립과 실천 등에 대해서 강의를 해주시도록 하겠습니다. 강연을 해주실 분은요, 행정안전부 정책기획과 조유진 주무관님께서 수고해 주시겠습니다. 여러분 따뜻한 박수로 맞이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안녕하세요. 행정안전부 국가기록원에서 근무하고 있는 행정 7급 조유진입니다. 반갑습니다. 저는 작년에 국가직 7급 공개 경쟁 채용 시험에 최종 합격해서 올해 초부터 행정안전부에서 근무하고 있습니다. 오늘 제가 준비한 내용은 7급 공개 경쟁 채용 시험에 관한 건데요. 넘겨주세요. 네. 총 4가지로 준비해 보았습니다. 먼저 7급 공개 경쟁 채용 시험이 어떤 시험인지 설명해드리고 이 시험에 합격하기 위해서 어떤 준비를 해야 되는지 크게 2가지로 나눠서 설명드린 다음에 마무리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넘겨주세요. 우선 7급 공개 경쟁 채용 시험은 2차 시험으로 나뉩니다. 필기 시험이 1차 시험인데 사지선다형 객관식 시험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먼저 공통 과목이라고 할 수 있는 기초 소양 과목이 3과목, 국어, 영어, 한국사가 있고 직렬별로 다른 직무 분야 4과목이 있습니다. 저는 행정직이기 때문에 헌법, 행정법, 행정학, 경제학 이렇게 4과목을 봤었는데요. 근데 여기에 영어의 별표가 있는 걸 보시면 영어는 토익이나 탭스와 같은 그런 영어 능력 검정 시험으로 대체가 돼서 실제적으로 여러분들께서 시험을 보게 될 과목은 6과목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1차 시험에서는 선발 예정의 1.5배수 내로 합격생을 결정하고 그 사람들 중에서 2차 시험의 면접 시험을 통해 최종 합격자가 결정되게 됩니다. 넘겨주세요. 그런데 문제는 7급 공채 시험이 1년에 3번 정도 있거든요. 서울시 7급, 국가직 7급, 지방직 7급 이렇게 3번의 기회가 있을 건데 여기서 보시다시피 시험 일정별로 나열했을 때 서울시 7급을 가장 먼저 보게 됩니다. 근데 영어의 경우 앞서 설명드린 대로 영어 능력 검정 시험으로 대체된 게 국가직 7급뿐이어서 여러분들께서 서울시와 지방직 7급까지 함께 준비를 하시려면 영어 공부 밸런스를 어떻게 잡아야 되느냐가 공부에서 관건이라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물론 저도 국가직 7급이 최종 목표였긴 했지만
그래서 국가직 7급에 올인하겠다 해서 영어 공부를 아예 안 하실 수도 있는데 저도 준비를 하면서 불안한 마음에 나머지 시험을 무시할 수는 없더라고요. 그래서 중요한 게 영어 공부 밸런스 그리고 이걸 포함해서 공부 계획을 어떻게 잡고 실천하느냐가 합격의 중요한 열쇠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럼 자연스럽게 이런 계획을 어떻게 세웠냐 다음 장으로 넘어가 보면 먼저 시험 준비에 앞서서 사이버 국가고시센터나 뭐 지방자치 원서 접수센터 그런 데 들어가셔서 시험 일정이나 자격 요건 등을 확인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내년도 시험은 아직 공고가 안 났기 때문에 그렇지만 매년 비슷한 시기에 공고가 나고 원서 접수를 하고 시험을 보거든요. 그래서 올해 걸 기준으로 그런 흐름을 잘 파악해 놓으신다면 가령 시험을 보러 가야 되는데 원서 접수를 못해서 시험을 못 보는 그런 불상사는 미연에 방지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고 나서 앞서 말씀드린 그런 필요한 영어 점수를 미리 확보해 놓으셨으면 좋겠습니다. 공부를 하시면서 영어 점수를 따시겠다고 생각하실 수도 있지만 생각보다 원하는 점수가 한 번에 나오지 않으면 계획에 좀 차질이 있을 수도 있고 되게 불안하기 때문에 미리 영어 점수를 따 놓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러고 나서 이제 예열을 해야죠. 여기 합격생 수기를 좀 많이 읽어보셨으면 좋겠어요. 저는 행정직렬이긴 하지만 대학교 전공이 행정학이나 법학 혹은 경제학 이런 전공이 아니어서 어떻게 공부해야 될지가 상당히 난망했고 이런 거를 합격생들은 어떻게 얼마나 어떤 과목을 많이 공부했는지 이런 거를 알아야 된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10개 이상의 합격생 수기를 보고 저랑 상황이 비슷하거나 뭐 공부 스타일이 비슷한 사람들의 공부 방법을 좀 취합해서 모방하려고 노력을 했습니다. 그런 그 모방을 바탕으로 해서 스스로에게 시험까지 남은 뭐 1년 혹은 뭐 그 남짓의 시간이 있을 거예요. 그 시간 동안 구체적으로 내가 어떻게 준비를 해야 될까? 이 시간별 계획이 굉장히 중요하고 이걸 성실히 실천하셔야 되는 거죠. 다음으로 넘어갈게요. 그럼 이 계획을 어떻게 짰냐 했을 때 대부분의 시험이 비슷하다고 생각을 했어요. 고등학생 때도 수능을 준비할 때 수능 전날 수학의 정석을 보고 들어가진 않잖아요. 그 공무원 시험도 마찬가지로 시험 전날 이렇게 두꺼운 기본서들을 볼 수는 없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러면 전날 하루에 전 과목을 다 훑고 들어가야 시험 당일에 모든 과목을 성공적으로 풀 수 있을 거잖아요. 하루에 전 과목을 보려면 그 전 일주일 동안은 하루에 한 과목 정도는 보면서 좀 추려놔야겠다. 하루에 한 과목도 좀 어렵잖아요. 그러면 또 한 달 동안에 한 주에 한 과목 정도는 기출문제나 기본서를 보면서 끝내놔야 될까? 이런 식으로 역순으로 가시다 보면 한 1년 남짓의 스스로에게 남은 시간 동안 내가 마무리하기 위해서 어떻게 공부를 해야 될지가 조금 이제 구체적으로 감이 오실 것 같아요. 제가 생각했을 때 1차 시험 준비하는 기간은 결과적으로 시험 당일 전날에 내가 마무리를 어떻게 하고 들어가느냐 이걸 만드는 기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넘겨주세요. 구체적인 이게 애니메이션이 안 돼 있어가지고 제가 어떻게 실천했는지 3페이지 정도를 준비했었는데 우선 첫 번째 장에는 안 보이시겠지만 그 일정을 제가 그 1년 일정을 다 적어놨었어요. 언제 원서 접수가 있고 언제 시험이 있는지. 그리고 그 두 번째 페이지는 그 시험 제가 일주일 동안 공부한 내용 중에 하나인데 좀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 영어 공부를 저는 결과적으로 했는데 많이는 할 수 없고 감을 유지하는 게 중요하다 생각을 해서 감이란 건 다시 말해서 지속적인 노출이 필요하다. 그래서 하루에 많이는 못하고 아침에 1시간 반에서 2시간 정도는 영어 공부에 할당을 해놨습니다. 그렇게 작은 시간이지만 하루도 안 빼먹고 영어 공부를 지속해 나갔었습니다. 그리고 이 맨 앞에 있는 거는 그날 그러니까 시험 보는 날 내가 어떻게 할지에 대해서 그 많이 중간중간 적어놨었어요. 뭐 가령 분홍 후드라고 써 있었는데 저는 공부하다가 분홍 후드를 입고 공부한 날 너무 컨디션도 좋고 공부가 잘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날 내가 이 옷을 입고 가겠다. 그 뭐 경제는 마지막에 풀겠다. 뭐 이런 공부 그 과목 순서도 정해놨었고 그리고 시험장에 가서 아침 시간에 남는 시간에 나는 뭘 볼 것인가 이런 것까지
생각날 때마다 적어놨었습니다. 이렇게 한 이유는 제가 불안감이 되게 많은 사람이어가지고 가방 챙기는 것도 되게 오래 걸리거든요. 그래서 이런 걸 미리 해놓으니까 가방도 되게 빨리 싸고 계획대로 했기 때문에 전날에 불안감도 최소화하면서 빨리 잠들고 좋은 컨디션으로 시험을 보러 갔던 것 같습니다. 이렇게 좀 지난한 그렇지만 어려운 과정을 거치고 나시면 1.5배수 안에 드실 수 있을 것 같아요. 넘겨주세요. 그렇지만 마지막까지는 이제 면접 시험이 하나 남아 있잖아요. 7급 면접 시험은 크게 두 가지로 나뉩니다. 오전에 1시간 정도 조별로 들어가셔서 특정 주제에 대해서 집단 토의를 하고 그리고 오후에는 개별 면접 그리고 개인 발표가 있습니다. 한 30분 정도가 주어지는데 어떤 주제에 대해서 개요 정도를 작성해서 발표하는 개인 발표 시간이 한 8분 정도 있고 그리고 경험이나 직무에 관해서 면접장에 들어가시자마자 아침에 기술서를 쓰세요. 어떤 상황이 있을 때 어떻게 하겠느냐 뭐 이런 거를 미리 면접관들에게 제출을 하면 그걸 토대로 개별 면접이 주어집니다. 그런 게 한 30분 정도 진행되는데 이 세 가지를 다 준비하기에는 저는 합격생 수기를 참고했었어요. 결론은 합격생 수기인데 합격생 분들도 되게 다양한 사람들의 수업을 들었고 방법도 다양했는데 공통적으로 당부하는 게 스터디를 해라였습니다. 저는 면접 기간에는 개인적으로는 대학교 막학기를 다니면서 준비했기 때문에 물리적인 시간 자체가 부족했고 그래서 스터디가 제가 할 수 있는 최선이기도 했습니다. 스터디는 일주일에 2-3번 정도 했었고 스터디를 할 때에는 모인 사람들끼리 할 수 있는 것만 했어요. 즉 모의 면접만 계속했고 스터디가 없는 날에는 개인별로 자기 경험을 정리하거나 아니면 가고 싶은 부처의 현안이나 주요 업무 같은 거를 정리하고 괜찮은 사이트는 단톡방에 미리 공유해보고 그런 식으로 하고 만나서는 모의 면접을 진행했습니다. 넘겨주세요. 그러니까 개별 면접 기술서를 써봤었는데 처음 저희가 썼을 때는 이런 졸렬한 글을 누구한테 보여주겠냐 이랬다가 그 준비하면서 서로 피드백 해주고 나니까 면접 한 전주쯤 되니까 정말 일치월장해서 좀 보여줄만 하다 그 정도의 수준이 나오더라고요. 그리고 모의 면접을 하면서 면접 한 2주 전쯤에 녹화를 한번 했었습니다. 어느 정도 이제 완성이 됐다고 생각을 하는데 거기서 추가적으로 내가 무의식적으로 할 수 있는 그런 행동들이나 군 말들을 조금 없애기 위해서 녹화를 한번 했었고 굉장히 부끄럽지만 그래도 이런 피드백을 하면서 고칠 수 있는 좋은 기회였다고 생각합니다. 여러분들도 면접 준비하실 때 녹화가 조금 부끄러우시면 녹음이라도 해서 한번 피드백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면접 준비랑 마음가짐을 같은 카테고리에 묶은 거는 면접 준비 기간 자체가 크게 보면 결국 마음가짐의 기간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시험 준비를 시작하기 전에 대부분 나는 왜 공무원이 되고 싶은지 아니면 왜 돼야 하는지 그런 목표의식이 있을 건데 그런 거 역시 슬럼프를 극복할 때 저는 개인적으로 많은 도움이 되었고 면접 준비를 할 때도 어떤 부처에서 어떤 일을 하고 있는지 이런 거를 보시면 아 내가 저 일 정말 하고 싶다 아니면 이런 방식을 할 수 있지 않을까 아니면 내가 저래서 공무원이 돼서 더 발전시키고 싶다 뭐 이런 마음이 막 생기더라고요. 실제로 면접장에 가서 여러분들이 만나시게 될 면접관들은 공직 대선배라고 할 수 있을 건데 이런 충분한 고민, 진정성들을 그분들이 바로 알아보실 거라고 저는 생각을 했습니다. 넘겨주세요. 그리고 추가적으로 자기 관리는 계속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저는 그 공부하다가 좀 힘들 때 저만의 소확행인 유미의 세포들이라는 웹툰을 종종 봤었는데 그러면서 좀 지치지 않고 긴 기간 동안 공부를 지속할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또 옆에는 어쿠스틱 라이프라는 또 웹툰의 한 장면인데 이건 완전히 나의 것이다. 그러니까 저는 공부하다가 너무 어려운 행정법 판례들이 너무 어려워서 이해가 안 돼서 아예 차라리 외워버리자 했는데 외워지지도 않는 거예요. 그런 날 되게 자괴감이 들지만 집에 가서 결국 이건 내 것이 될 것이다 이런 긍정적인 생각을 많이 했었고 자신감을 잃지 않으려고 노력을 했었습니다. 그리고 이런 기간들을 버텨낼 수 있는 체력 관리도 같이 병행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결과적으로 제가 드리고 싶은 거는 두 가지로 요약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중심과 기반인 건데
구체적인 계획과 실천을 중심 코어로 두시고 이것을 유지해 나갈 수 있는 마인드 컨트롤 그리고 체력 관리를 기반으로 두신다면 여러분들이 꿈꾸는 공직 생활을 준비하시는데 한 걸음 더 나아갈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제 발표는 여기까지고요. 이만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혹시 뭐 질문하실 분 계신가요? 네. 자, 지금까지 우리 조유진 주무관님 감사드립니다. 네. 자, 지금 일반직 7급, 9급, 네, 여기에 대한 또 강연이 쭉 이어지고 있습니다. 자, 이번 주제는요, 복리후생 주요 업무, 시험 준비 과정의 전반에 대해서 강연을 해주실 분을 모시겠습니다. 농촌진흥청의 고객지원 담당관실의 국동호 주무관님께서 또 소개해 주시겠습니다. 여러분 큰 박수, 따뜻한 박수로 맞이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안녕하세요. 농촌진흥청 고객지원 담당관실 국동호 주무관입니다. 반갑습니다. 저는 이제 공시생 처음 시작하기라는 제목으로 이제 발표를 시작할 텐데요. 다음 넘겨주시겠어요? 이제 공부를 시작하기 전과 후로 나눠서 일단 발표를 시작하겠고, 시작하기 전에는 월급이 가장 중요한 돈이 얼마나 될까, 그리고 두 번째는 이제 7급과 9급 사이에서 많이 고민하시는 분들이 계시는데 그런 분들을 위한 조언, 그리고 공부를 시작하고 나서는 인강 선택 방법과 그리고 과목별로 어떻게 공부하면 좋을지에 대해서 좀 상세하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넘겨주세요. 다시 넘겨주세요. 예. 일단 제일 이제 궁금한 게 돈이실 텐데 9급 1호봉 같은 경우는 145만 원 정도, 9급 3호봉은 157만 원 정도 됩니다. 근데 이게 아직 이제 기대가 너무 이르신 게 이게 세전입니다. 그러니까 세후는 더 잘린다는 거죠. 근데 이제 조금 더 기대하셔도 되는 게 다음 페이지로 넘겨보시면 아니에요. 이전으로 좀 넘겨주세요. 예. 이게 원래 제가 이제 PPT를 한번 클릭하면은 이렇게 떠야 되는데 이게 한 번에 돼버렸네요. 그러니까 이게 세전에 각종 수당이 붙으면은 세전은 한 190만 원 정도 나오고 이제 세금을 떼고 나면 이제 총 160만 원 정도가 나옵니다. 그래서 제가 좀 재밌게 해보려고 이렇게 사진을 이렇게 숨겨놨는데 공개가 돼버려가지고 네, 안타깝네요. 어쨌든 160만 원 정도, 9급 3호봉은 160만 원 정도 받고요. 제가 실제로 그렇게 받고 있고, 그리고 9급 1호봉은 제 여자 동기들한테 물어보니까 한 145만 원에서 뭐 140만 원 초반대 이렇게 간다고 그러더라고요. 다음 넘겨주세요. 이제 고민을 많이 하세요. 저한테 많이 물어보시죠. 9급은 좀 너무 급수가 적지 않느냐. 난 7급을 해보고 싶다. 좀 이렇게 속된 말로 좀 이렇게 멋을 좀 부리는 친구들이 있습니다. 그런 분들한테 이제 제가 드리고 싶은 말입니다. 일단은 첫 번째는 여유가 있으면 해봅시다. 그리고 두 번째는 9급은 이제 많이 충분히 어려졌다. 그리고 세 번째는 그래도 7급을 준비해보고 싶다면 9급 시험을 보지 말자입니다. 일단 넘겨주세요. 이것도 이게 좀 나중에 나와야 되는데 이게 이제 인터넷상에서 많이 보여지는 그 만화인데요. 이게 굉장히 공시생 생활을 한다는 게 돈이 많이 드는 일입니다. 그러니까 매달 62만 원 평균적으로 썼다고 그러는데 저는 이제 노량진을 제가 3개월 정도 다녀왔거든요. 근데 제 경험상 노량진에서 한 달 공부하는데 한 100만 원 들었습니다. 그러니까 1년 하면은 거의 1000만 원, 돈 1000만 원 드는 거죠. 2년 그러면 평균이 26개월이니까 뭐 한 2,600만 원 정도, 대략 한 2,500에서 2,600만 원 정도 부모님한테서 그 돈을 받아서 쓴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집이 어느 정도 여유가 있고, 그리고 심리적으로도 사람이 너무 오랫동안 고시 공부나 공시 공부를 하다 보면 이렇게 피폐해지는 게 느껴집니다. 저는 제가 짧게 제가 한 1년 정도 공부를 했는데 그 1년 사이에도 굉장히 내가 피폐해졌구나라는 걸 느꼈거든요. 정신적으로나 물질적으로나 여유가 있으시다면은 7급을 도전하시는 것도 좋지만 그게 좀 힘드시다 싶으시면 9급을 도전하는 것을 추천해 드립니다. 다음 넘겨주세요. 9급이 이제 충분히 어려졌어요. 이게 경쟁률이 굉장히 심화됐습니다. 이거 통계를 보시면은 제가 국가직을 찾아보려고 그랬는데 국가직은 통계가 안 잡혀가지고 서울시로 가져왔습니다.
근데 이제 서울시 통계를 보면은 7급 같은 경우는 77.6%, 그것도 서울 중위권 이상 대학, 서울 소재 대학 합격생들이 77.6%입니다. 많이 어려워져서 웬만큼 고등학교 때 공부 많이 하셨던 분들도 붙기 어려운 시험이 된 게 이제 7급 시험입니다. 보시면은 그 전이 아직 넘기지 마시고. 그리고 14.3% 지방 거점 국립대학이나 아니면 지방 사립대 대학교를 다니고 계시는 분들이 이제 겨우 14.3%밖에 안 됩니다. 그러니까 통계적으로 봤을 때 본인이 어느 정도 공부에 자신 있다고 생각하지 않으시면은 7급보다는 9급을 제가 추천을 드립니다. 심지어 9급조차도 통계적으로 서울 소재 대학 졸업을 한 학생들이 더 이제 지금 과반수 이상을 차지하고 있는 걸 보실 수 있습니다.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거는 뭐 이렇게 자격지심을 느끼고 9급을 해라 이런 게 아니라 통계적으로 봤을 때 본인에게 유리한 점을 선택하시는 게 좋을 것 같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겁니다. 다음 넘겨주세요. 이게 이제 좀 중요한 건데 9급에 붙고 나면은 7급을 더 공부하고 싶어지지 않습니다. 이게 많은 분들이 그런 생각을 많이 하시고 9급에서 멈추시는 경우가 많은데 그 경우가 이제 접니다. 예. 제가 이제 7급 공부를 하다가 9급이라는 아주 맛있는 단 사탕을 손에 쥐게 되니까 그 이후로는 이제 공부가 정말 하기 싫어지더라고요. 그래서 9급으로 그냥 끝나는데 뭐 이것도 나쁘지 않다, 만족하고 있습니다. 근데 나는 7급에 꿈이 있다, 희망이 있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은 9급을 안 보시는 게 좋습니다. 그 유혹이 어마무시합니다, 정말. 그러니까 7급을 보시려면 9급은 안 보시는 게 좋다. 다시 한번 강조드립니다. 다음 넘겨주세요. 이제 공부 시작하기 전에 대해서 설명을 해드렸고 이제부터는 공부를 시작하면서의 이제 그 방법에 대해서 제가 설명을 드리겠는데요. 다음 넘겨주세요. 이것도 잘렸네요. 예. 인강은 일단 이제 제가 말씀드리고자 했던 거는 인강은 짧아야 좋다. 근데 이건 제 의견입니다. 이게 저 같은 경우는 인강이 이제 긴 경우 같은 경우 제가 들어봤더니 수업을 하면서 중간중간마다 이제 강사가 본인의 인생관 그리고 인생을 어떻게 살아야 되고 공부를 어떻게 해야 되는지 그런 좀 잡담을 많이 한다. 근데 저는 제 취향상 공부만 했으면 좋겠지 막 잡담하고 저한테 인생 막 그 가치관에 대해서 이렇게 가르침 당하는 게 같은 성인으로서 조금 그렇지 않나 이런 생각을 했거든요. 그래서 제 취향으로서는 인강이 짧아야 좋아하는데 근데 이제 제 친구 같은 경우는 이번에 똑같이 9급 지방직에 붙은 친구인데요. 그 친구는 자기는 긴 게 좋답니다. 왜냐하면 힘들고 지친 공시 생활인데 중간중간마다 강사가 재밌는 말을 해주고 이렇게 해야 좀 이렇게 활력이 돋지 않겠느냐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이거는 본인 취향이에요. 항상 제가 계속 설명을 지금부터 계속 드릴 텐데 본인만의 방법을 계속 확고히 해나가셔야 됩니다. 길거나 짧거나 일단 들어보시고서 나는 짧은 걸 들어봤는데 나는 긴 게 좋다 싶으면 긴 걸 들으시면 되고 긴 걸 들어봤는데 짧은 게 좋다 싶으면 짧은 건 들으시면 됩니다. 그리고 이제 두 번째는 강사는 인강은 이제 우리의 방향을 정해주는 것뿐입니다. 그러니까 어디로 가라고 하는 방향을 이렇게 정립해주는 것뿐이지 결국 공부는 스스로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이선재 그 국어 강사님한테 이제 수업 시간에 들은 얘기 중에 가장 인상 깊었던 게 인강은 자신이 공부하지 않으면 하나의 컨텐츠에 지나지 않는다고 그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예, 자신이 공부하지 않으면은 인강 듣는 거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그냥 그럴 공부 안 할 바에는 차라리 무한도전을 한 편 보시는 게 나을 것 같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다음 넘겨주세요. 이건 이제 제가 국어랑 영어 등 다른 과목들 함께 이렇게 보여드리고 싶은 건데 제 한 달 동안의 공부표입니다. 1월 달에 제가 어떻게 공부했는지 그 공부 이제 시간표를 보실 텐데 9시부터 12시 30분까지 그리고 9시부터 12시 30분까지 그리고 17시부터 18시까지는 무조건 국어랑 영어 매일매일 하는 겁니다. 그리고 13시부터 17시까지 그리고 18시 30분부터 21시 30분까지는 자기가 회독을 정해놓은 과목을 쭉 하시는 겁니다. 이게 하나의 과목을 정해놓고 쭉 하시는 게 흐름 따라가기가 굉장히 유리합니다. 저 같은 경우는 이제 아침에는 8시 반쯤 일어나가지고 대충 씻고 입고 해가지고 학원에 도착하면 9시쯤 됐고 그때부터 이제 국어는 예를 들어서 뭐 사자성어라든지 암기해야 되는 부분들 그리고 영어 같은 경우는 이제 하프모의고사나
아니면 복습 그리고 문법 공부를 주로 했습니다. 그날 자기가 정한 양을 3시간 반 동안 하는 거죠. 그리고 이제 밥 먹고 와서 13시부터 자기가 정해놓은 과목을 계속 따라가는 겁니다. 이거는 모든 과목, 그러니까 국어를 했더라도 다시 국어 회독을 해야 되잖아요. 왜냐면은 그 문법 부분을 공부해야 되니까. 그러니까 계속 이렇게 공부하시고 이제 17시부터 18시까지는 영단어 스터디를 합니다. 영단어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왜냐면 단어를 모르면 사람이 이게 문법을 몰라도 문장을 보고서 이렇게 띄엄띄엄이라도 단어를 알면 해석을 할 수가 있는데 단어를 모르면 아예 그냥 문장 자체를 해석을 할 수가 없거든요. 그러니까 영단어 굉장히 꾸준히 하셔야 된다는 거 중요하고 그리고 다시 밥 먹고 와서 이렇게 그때 정해놓은 과목을 계속 하시는 겁니다. 토요일 날에는 그냥 저는 쉬었습니다. 일주일 내내 공부하는 거는 저하고 좀 안 맞는 것 같아가지고 토요일에는 쉬었고 일요일에는 늦잠 자고 와서 다시 이제 국어하고 영단어 하다가 복습하다가 다시 이제 그때 정해놓은 과목을 하는 겁니다. 넘겨주세요. 아 넘겼네. 네. 아 네. 아 네. 네. 그리고 이제 계속 국어 계속 하시다가 한 번 더 넘겨주세요. 이제 회독이 끝나는 시기가 오죠. 이게 제가 한 14일 정도 걸렸습니다. 1회독 하는데 처음 1회독 시작하는데 그만큼 오래 걸립니다. 1회독 하는데 그럼 2회독도 또 14일 걸리냐 하는데 그게 점점 줄어듭니다. 점점 줄어드는 이유는 이제 뒤에 가서 보실 거고 그때부터 이제 금요일 날 다시 이제 새로운 과목을 시작하는 거죠. 한국사 1회도 시작해서 계속 한국사 시작하고 다음 넘겨주세요. 그리고 똑같이 아침에는 국어 영어 저녁 밥 먹기 전에는 영단어 스터디 그리고 그 남는 시간에는 한국사 계속 하시는 거고 넘겨주세요. 저 같은 경우는 이제 기출 문제냐 기본서냐 이런 거 이제 논쟁이 많이 있는데 그런 이제 공부 방법 중에서 저 같은 경우는 이제 기출 문제집을 이용한 공부 방법을 사용했습니다. 저는 기출 문제집을 이용해서 공부하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게 뭐냐면 기본서 같은 경우는 사실 멍하니 문장을 따라서 읽게 되는 것밖에 안 돼가지고 기출문제집은 옆에서 선택지가 저한테 계속 질문하는 거예요. 야 이거 맞냐 아니냐 하면서 그 선택지 하나하나를 OX 분석을 하시다 보면은 이게 상대가 나한테 말을 걸어오는 것 같은 느낌이 듭니다. 그래서 이거 X차 144번을 보시면 이게 X차 표시가 되어 있잖아요. 이게 틀렸다는 표시가 아니라 이 1, 2, 3, 4번 다 아니까 다음부터는 안 봐도 된다는 표시입니다. 그러면은 다음 회독을 할 때는 144번은 안 봐도 되겠죠. 그러면은 145번이랑 146번만 보면 되는 겁니다. 그러면 회독이 점점 빨라지겠죠. 145번 같은 경우는 여기 지금 삐죽이 위에 V자가 표시되어 있죠. 제가 여기에서 유일하게 모르는 게 삐죽이라는 겁니다. 그러면 삐죽이를 표시해 놓고 여기 앞에다가 표시해 놓으면은 다음에 왔을 때 2, 3, 4번은 안 봐도 돼요. 1번만 가서 1번만 삐죽이만 뭐지? 하고 확인해보고 넘어가면 되는 겁니다. 146번도 똑같습니다. 여기 V표 모르는 건 무조건 V표를 치고 넘어가고 그리고 느낌표 같은 경우는 그냥 제가 만들어낸 표시예요. 이런 건 본인이 직접 이제 표시를 스스로 만드시면 되는데 느낌표는 이번 한 번만 보고 다음번엔 안 봐도 되겠다는 표시로 제가 만든 거예요. 그래서 여기도 농지거리, 두 번째는 치닥거리 이거 두 개만 보고 넘어가시면 되는 겁니다. 다음 장 넘겨주세요. 그래서 147번, 148번. 그러니까 제가 한 장을 푸는데 두 문제만 보면 되고 그 두 문제 중에서도 세 개의 지문만 보면 되는 거예요. 세 개의 항목만 보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 1회독 때는 2주가 걸렸지만 2회독 때는 훨씬 더 많이 줄어들겠죠. 그런 식으로 반복하다 보면은 어느 날 갑자기 이제 말씀하시는 대로 하루 만에 한 권을 보게 되는 경우가 생기는데 근데 중요한 건 그런 날은 안 옵니다. 그 하루에 한 권 보는 날은 안 와요. 왜냐면은 이게 사람이 꾸준히 뭔가를 한다는 게 굉장히 힘들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밀리다 보면은 그렇게 하루 만에 못 보는 경우가 생기는데 그래도 상관없습니다. 왜냐면 저도 그렇게 해서 붙었으니까 막 그 교과서적인 어떤 그런 분들의 시험 후기를 보고서 아, 난 이렇게 안 됐으니까 떨어질 것 같아 이렇게 생각하시는데 그게 아니라 자신감을 가지시는 게 중요하다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다음 넘겨주세요. 문학도 이제 여러 번 풀면 느낌이 온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 문학은 감 아니냐라고 그렇게 많이들 말씀을 하세요. 근데 문학도 이게 근거가 있습니다. 이게 문항들이 다 근거가 없는 게 아니라 그 평론가들이
평론한 사항에 대해서 이걸 문항으로 내는 겁니다. 그러니까 다 근거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반복해서 보다 보면은 여기도 V표가 되어 있죠. 그러니까 V표가 되는 거는 이게 이해가 안 된다는 뜻이에요. 근데 이해가 안 되는 문항을 나중에 와서 1회독을 하고 다시 와가지고 다시 보면은 이해가 되는 경우가 있고, 안 되면 다시 또 넘겨서 다시 보는 겁니다. 어느 순간 이해가 되는 경우가 생겨요. 그러니까 그런 거를 연습을 하시는 게 중요합니다. 문학도 분명히 여러 번 보면은 느낌이 옵니다. 그러니까 항상 회독하시는 걸 제가 강조를 드립니다. 다음 넘겨주세요. 이거 같은 경우는 제가 이 그림을 보면서 어떤 생각을 했냐면, 공부하는 스타일은 자기 마음대로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건 뭐 고양이를 옆에다 갖다 놓고 헤드셋을 끼고 노래를 듣고 이렇게 하고 뭐 책상 정리 안 하고 공부하는 거, 이거 다 자기 스타일이다. 그러니까 남의 그 공부 후기 같은 거에 너무 휘둘리지 마시고, 예를 들어서 공부 방법 같은 경우도 뭐 도서관에 갈 수도 있고, 뭐 독서실에 갈 수도 있고, 아니면 뭐 학원에 가서 공부할 수도 있는데, 그거 다 자기 스타일이니까 독서실 가서 공부가 안 되면 도서관 가서 한다든지 해서 자기만의 방법을 계속 만들어내가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저 같은 경우는 독서실 한 달을 끊었어요. 근데 한 달을 끊었는데 이틀 만에 안 나갔어요. 그러니까 이게 돈이 굉장히 아까웠는데 공부가 안 되더라고요. 전 독서실 가면은 잠이 너무 잘 오더라고요. 그래서 도서관 가서 공부하고 학원 가서 공부하고 이런 식으로 해서 제 방법을 찾아냈습니다. 다음 넘겨주세요. 이제 영어인데, 영어는 이제 하프모의고사랑 단어암기가 반드시 필요하다. 아까 말씀드렸듯이 단어를 모르면 문장 자체를 해석할 수가 없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제가 이 단어장, 뭐 어떤 단어장이든 상관없어요. 그 자신이 마음에 드는 단어장 하나 정해셔가지고 전 이 단어장을 거의 한 7회독 8회독 했거든요. 그러고 나니까 이 단어장에 있는 웬만한 단어들은 다 알더라고요. 그러고 나니까 하프모의고사를 풀어도 단어 파트는 안 틀리더라고요. 그래서 뭐 나름 이렇게 영어는 또 잘 보게 됐고, 다음 넘겨주세요. 문법 같은 경우는 이건 이제 아침에 일어나서 와서 이제 영어 반복해서 풀었던 게 이겁니다. 여기도 보시면은 V 표시가 되어 있죠. V 표시가 X자 된 거는 이제 안 봐도 된다입니다. 그러니까 두 번째 2회독 할 때, 3회독 할 때는 232번이랑 240번만 보면 됐던 거죠. 어쨌든 그래서 이렇게 반복해서 풀면은 문법은 특히 왜 기출문제집이 더 중요하냐? 기본서를 보면 감이 안 와요. 기본서를 보면은 내가 이거를 봐도 막 아는 것 같고 그러는데 이게 응용이 되면은 되게 감이 안 와요. 봐도 잘 모른다고 해야 되나, 그렇게 말씀드릴 수 있죠. 그래서 이렇게 기출문제집을 보면서 그 응용된 사례를 직접 풀어보는 것과 기본서를 보는 것은 확연히 다르다. 그래서 기출문제집을 꼭 반복해서 여러 번 풀어보신 게 중요하다. 그리고 240번 같은 경우는 진짜 너무 헷갈려가지고 제가 이렇게 딱 별표 표시해 놓은 거예요. 시험 보기 전날 이런 것만 그냥 몇 번 보다 이제 시험 보러 들어간 거죠. 다음 넘겨주세요.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고자 싶은 거는 단어가 제일 중요하다. 그리고 문법은 그 다음이고, 독해 같은 경우는 단어랑 문법이 같이 공부가 되었을 때 그거를 기반으로 해서 이루어지는 거기 때문에 단어가 일단 무조건 제일 중요하고, 문법 그다음에 익히신 다음에 독해로 들어가시면은 독해를 잘 풀으실 수 있으실 겁니다. 다음 넘겨주세요. 국사는 굉장히 효자 과목입니다. 제가 지금까지 말씀드렸던 모든 공부 방법에 가장 기본적으로 적용되는 과목이거든요. 최소 시간을 이용해서 반복해서 기출 문제집을 이용해서 단권화를 하고, 그리고 절대 안 나올 것 같은 문제가 있어요. 예를 들어서 지금은 출제 성향이 많이 달라졌는데, 그 여성 독립운동가에 대한 문제였습니다. 저 때는 그거에 대한 문제가 거의 나올 가능성이 없는 문제였어요. 근데 지금은 달라졌다고 하더라고요. 어쨌든 이게 공부를 계속 하다 보면은 이건 안 나올 것 같아. 이건 출제 성향과 좀 많이 좀 동떨어져 있는 문제인 것 같아라고 생각되시는 거는 과감하게 빼놓고 보셔도 됩니다. 왜냐면은 그거 볼 시간에 자주 출제될 것 같은 거 여러 번 보는 것만으로, 그 시간만으로도 이제 부족하다 보니까 그런 거는 이제 본인의 감이라는 게 있어요. 그래서 빼먹는 거 같은 경우는 마음에 안 드시는 분들 같은 경우는 채택을 안 하셔도 됩니다. 어쨌든 다음 넘겨주세요. 이게 이제 기출 단권화인데, 저 같은 경우는 이제 고려 성종에 대한 공부를 이 문제만 보면은 파악이 끝나는 거였습니다. 이 문제를 보면서 V표를 치면서
그 가나다라마바사 이렇게 항목되어 있는 경찰 문제 있잖아요. 이런 걸 통해서 OX를 하면서 항목 OX를 하면서 이제 자신만 이제 체크를 하는 거였고, 밑에다가 부족한 부분은 이성육부, 당, 뭐 예외, 중추원, 삼사, 송 이런 식으로 적어놔서 이 문제만 보면은 성종에 대한 모든 게 다 떠오르는 거죠. 이렇게 해서 이 문제만 보면은 고려 성종은 끝나도록, 이게 기출 단권화입니다. 그리고 예, 다음 넘겨주세요. 예, 이제 마무리로는 이제 제가 행정법을 공부하는데 전효심 성함이 어떻게 되는지 까먹었는데 전효진 선생님, 예, 전효진 선생님이 하늘이 덮는 공부를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본인이 이제 매일 막 7시에 나와가지고 열심히 계속 뭐 반복해서 공부를 하면 지성이면 감천이라고 하늘도 감동을 해서 합격을 시켜줄 거라 이렇게 말씀을 하시고 그러시던데, 저는 사실 그 부분에 대해서 좀 동의하지 않는 편입니다. 이게 공부는 자기가 울면서 공부한다고 해서 이렇게 막 붙고 뭐 안 울면서 공부하면 안 붙고 이런 게 아니라 그냥 열심히 공부해서 합격 점수점을 넘으면 그냥 합격 시켜주는 거예요. 그리고 다음 넘겨주세요. 수험 공부는 원래 재미가 없는 겁니다. 예. 이게 학문적인 성취가 필요한 게 아니라 그냥 시험 점수를 넘으면 되는 그 합격 점수를 넘으면 되는 거기 때문에 이렇게 기계적인 반복만이 필요한 거고, 그렇기 때문에 만약에 본인이 시험을 한번 떨어지셨고 다시 도전하시는 거라면 자신이 뭐 하늘을 감동시킬 만큼 공부하지 않아서 떨어진 게 아니라 그냥 점수를 못 넘어서 떨어진 거고, 그러니까 다시 한번 본인의 공부 방법을 체크하셔서 기출 문제집을 여러 번 반복하시는 형태로 잘 공부하시면은 하늘이 감동하지 않아도 합격하게 될 겁니다. 그리고 이거를 이제 마지막 말로 하고서 마무리를 지으려고 그랬는데, 제가 갑자기 기억나는 게 하나 있어가지고 한 말씀 더 드리겠습니다. 본인이 공부하면 이제 시험 문제를 풀면서 중요한 게 모르는 문제를 틀리는 거는 억울하지가 않아요. 이게 자기가 아는 문제를 틀렸을 때 억울합니다. 차라리 모르는 걸 틀리면은 난 이건 몰라 하고 개운하게 그냥 버릴 수가 시험 문제를 이제 풀면서 버릴 수가 있는데, 아는 거를 틀리면 진짜 잠이 안 옵니다. 그러니까 모르는 부분에 대해서 범위를 확장해서 어렵게 공부하지 마시고 아는 부분을 연속해서 반복적으로 풀으신 다음에 그 부분을 공고히 해서 아는 부분을 절대 틀리지 않는 게 중요하다는 걸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네, 저의 공부 방법 소개는 여기까지입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농촌진흥청의 고객지원 담당관실의 국동호 주무관님 강연이었습니다. 질문이요. 예. 질문을 네, 잠시만요. 네, 자, 저희가 딱 한 번만 질문 받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그 수험 기간이 어느 정도였는지 궁금하고요. 또 면접은 어떻게 준비하셨는지도 궁금합니다. 그러니까 제가 한 1년 걸렸고, 그리고 면접 같은 경우는 사실 9급, 7급, 5급 다 다를 수가 있는데, 면접도 웬만한 경우는 점수대로 끊겨요. 그러니까 면접 준비가 안 중요하다는 게 아니라 붙은 분들 중에서는 중요하지만 어쨌든 점수가 1배수 안에 들어가게 되면 웬만해서는 붙게 돼 있고, 붙고 나서는 인강보다는 스터디 위주로 하셔가지고 질문을 받았을 때 떨지 않고 또박또박 말할 수 있는 방법을 연습하시는 게 중요한 것 같아요. 네, 네, 질문을 딱 하시니까 또박또박 또 말씀도 잘해주시네요. 네, 감사합니다. 여러분 큰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렇죠. 질문에 이렇게 떨지 말고요. 예.